자, 2강 20년대 30년대 소설 문학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화기 소설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는데 대부분 작품은 을사조약에서 경술국 지식구 사이에 발표되었다. 이인직의 혈의누, 이해조의 자유종 등의 신소설은 개화사상, 교육 입국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소설 양식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켰다. 자, 그러나 국권상실 이후 정치적 성격은 줄어들고 가정 문제에 큰 관심을 두면서 흥미 위주로 변질되었다. 자, 고전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소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소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고전 소설의 특징은 언문이치입니다. 언문이치체. 언문이치체. 무슨 얘기냐면 말과 글이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즉 말 따로 실제 사용된 글 따로 형식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안 쓰고 글에만 쓰는 문어체를 주로 사용했다. 문어체. 그래서 그걸 언문이체라고 그래. 문어체. 자, 그 다음 반면 신소설은 언문일치를 자 지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구어체 사용. 반면 이제 근대 소설은 완전한 언문 일치가 되겠지, 그지? 완전한 언문 일치를 이루면 그건 근대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자 가인형 인물이 등장해요. 제자 가인형 인물. 제자 가인이 뭐야, 여러분? 제자, 재주가 있고 외모가 아름다운 특출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자, 신소설은 제자 가인형 플러스 평범한 인물. 들이 같이 등장하죠. 자, 근대 소설은 이제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인물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고전소설은 우연한 사건 전개입니다. 우연한 사건 전개. 자, 신소설은 우연성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죠. 우연성 탈피를 하는 시도. 반면 근대소설은 이제 사건의 필연성을 확보하죠. 그러면 근대소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권선징악적 주제. 신소설은 이런 것에 좀 벗어나서 다양성을 시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개화나 계몽, 또는 신문명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것이 바로 신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근대소설은 이제 어떤
자, 근대적 자아의 각성. 이 주제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소설, 신소설, 근대소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누입니다, 여러분. 이인직의 혈의누가 최초의 신소설.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의 무정. 이 최초의 근대소설입니다. 이인직의 혈의누가 최초의 신소설. 피의 눈물이란 뜻이야. 혈의누.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개화기 소설과 개화기 소설은 신소설을 말합니다. 자, 신소설과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1920년대 소설 사이에 이광수에 뭐가 존재한다, 여러분? 무정이 존재합니다. 무정은, 자, 이광수는 무정에서 동학과 기독교 정절 중심의 고전적 관념과 자유연애 사상을 대립시키면서, 자, 후자의 삶, 즉 자유연애 사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로 가면, 자, 가난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됩니다. 왜? 이때 실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궁핍상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사실적으로 파헤친 작품들이 1920년대 굉장히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자, 이 1920년대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그래요. 자,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저기죠, 여러분. 운수 좋은 날, 그쵸? 예, 운수 좋은 날 같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 1920년대 소설이 리얼리즘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 달리 30년대로 가면요, 리얼리즘 경향과 그 다음에 이제 순수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니즘 경향, 순수소설인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로 양분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확인 문제. 이광수의 무정은 동학과 기독교 정절 중심의 고전적 관념과 자유연애 사상을 대립시키면서 후자, 즉 자유연애 사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2번, 1920년대에는 무엇을 소재로 한? 가난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운수 좋은 날,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감자 등을 줄 수 있습니다. 20년대 소설이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 달리 1930년대 소설은 리얼리즘 경향과 함께 아까 뭐 모더니즘? 예, 모더니즘 경향이 비슷한 힘으로 양분됩니다. 그래서 자, 모더니즘 소설에는 인간 내면의 분열을 그린 데 치중한 이상의 날개. 자, 이상의 날개는 거기 중요합니다. 인간 내면의 분열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인의 삶을 그리는 데 힘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순수 소설 혹은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현진건의 고향 보시겠습니다. 자,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먼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구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니 퍽 변했겠지요. 아이고, 변하고 보고는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그러면 아주 패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만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마. 우리가 살던 집도 터만 안 남았는기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릿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다마.
자, 거기 바로 무덤, 바로 당시 조선의 가난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100여가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서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 기요. 후후.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이 두어 방울 떡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자, 조선의 얼굴, 일제강점기 비참한 자, 조선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자,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 인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이 있던 여자구마. 하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 간은 여러분 주로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습니까? 간은. 그쵸? 예. 인물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그 제시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어떤 생동감, 그죠? 현실감을 주는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 자,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니까 자, 지나간 사건이 훨씬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쉽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다. 자,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가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의 자,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녀는 그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몸에 몹쓸병이 들어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사건이 자, 요약해서 제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서술상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 자, 이걸 이제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술자가 서술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지, 또 시점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 또는 서술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그렇게 감상 포인트를 거기다 둬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 기요. 그 순만턴 머리가 훌러덩 다 벗어졌더마.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이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얼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따라 마시고 헤어졌구만. 하고 가슴을 자른 듯한 괴로운 한숨을 내쉬더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 기요. 여기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체념적 태도.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눈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무슨 인식? 체념적 인식, 그쵸? 예.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대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그의 여자친구, 그죠? 옛 애인 얘기를 굳이 삽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의 비극적인 생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 그치? 예. 작가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추영에 겨워서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벼섬이라 하는 전토는요,
즉 여러분 기름진 농토는 다 뭐가 돼버리고 신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장로가 뭐예요? 자, 수탈을 위한 큰 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신장로, 철도 다 뭐라고? 예, 식민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신장로가 돼버리고 또 말바지나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자,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 다 어디 가고? 감옥수로 붙잡혀가고.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즉 뭐야, 여러분?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다 어디 가고? 예, 공동묘지로 가고. 또 아까처럼 인물 좋은 여자는 다 어디가? 술집에 팔려가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집어넣은 이유도 마찬가지야. 그치? 예,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은 대구에서 자, 서울로 가는 기차 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내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게 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났고, 이게 이제 외부 이야기인 거지, 그치? 외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누구 얘기? 헤어진 그 애인 이야기, 그치? 그죠? 그리고 그가 고생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게 이 작품의 내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내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치? 누구라고,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가, 그쵸? 그가. 나는 여러분 서술자이고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 주인공은 자, 그입니다. 그래서 자, 그가 서술자인 내가 그의 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오랜만에 그러니까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고향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던 옛 동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고향이 옛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 그리던 옛 동무를 만난 건 아니고요, 그죠? 누굴 만났습니까? 자, 애인을 만난 것 뿐입니다. 이 글에서 주제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가에서 찾아 이 어절로 쓰래요, 여러분. 한 단어로 쓰라고 하면 무덤을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어절로 쓰라고 했으니까 뭐 찾아야 돼? 조선의 얼굴. 자, 1번. 그와 그 여자의 재회가 갖는 작품의 내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자, 설명한 것입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 사건 전개의 현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요건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가 갖는 기능은 아니고요. 구성 자체가 여러분 외부 이야기 속에 뭘 두는 방식,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두는 방식 자체가 이런 액자식 구성인데, 이런 구성 자체가 그냥 내부 이야기만 존재하는 구성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작품 속에 그의 이야기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 그냥 소설은 허구니까 이것도 허구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자, 외부 이야기, 즉 내가 자, 기차를 타고 어디서 여러분? 대구에서 어디로 오는 길에? 서울로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열차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죠? 열차 안에서. 자, 열차 안에서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즉 한중일의 그 모든 복식, 의상을 말해요, 여러분. 한중일의 모든 복식을 차려입은 이상한 그를 만납니다. 차려입은 자, 이상한 모습의 자, 그를 만나서
자, 이게 이제 외부 이야기죠. 그렇죠? 외부 이야기.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한중일 삼국의 목을 다 입고 있어요, 여러분. 즉 한국의 저고리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뭐라 그러지 여러분? 하여튼 그 원피스 같이 생긴 옷, 그렇죠? 예, 그 중국 옷도 입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본 또 옷도 입고, 하여튼 한중일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이 한중일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인생을 살았음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유랑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유랑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뭐야 결국은? 삶의 안식처를 상실한 식민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고, 그런 이 사람의 그 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차려입은 이상한 모습에 그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이야기가 독자에게는 그렇죠? 실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액자식 구성의 장점이야.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 그 여자와 그가 재회가 갖는 내적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여자가 겪은 삶의 비극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겪은 삶의 비극성, 그와 그 여자가 겪은 삶의 비극성은 곧 누구라고? 우리 식민지 백성 모두가 겪어야만 했던 자, 비극적 삶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은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에서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작품에서 그의 어떤 유랑의 인생이나 그죠? 그다음에 그 여자의 가난이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무능함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되겠지만, 근데 이게 이 가난이 식민지라는 구조적인 이 현실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2번. 기억에서 엿볼 수 있는 나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유, 자, 우리나 수리나 보봅시다. 자, 우리라고 했으니까 민족적 동질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식민지 백성의 어떤 동질성. 그 다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함께 사귀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로하는 마음을 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 현실을 타개할 적극적인 어떤 모색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오히려 아까 무슨 태도? 예, 체념적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 작품의 끝부분에 삽입된 노래의 기능과 의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자, 몇 번입니까?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자입니다. 감자.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 복녀의 부처는 산웅공상의 제2에 드는 농민이었다. 자, 근데 지금 복녀는 원래 뭐라고 여러분? 산웅공상 중에서 어디? 두 번째, 즉 그 두 번째 농민, 그러니까 농민이거든요. 농민. 농민. 자, 근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농민이었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빈민굴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빈민굴이 어떤 빈민굴이에요, 여러분? 어떤 빈민굴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야? 싸움, 또 간통, 또 살인.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복선입니다. 복선, 암시. 원래 농민이었던 이 복녀가 어디로 들어오면서 싸움과 간통과 살인이 늘상 벌어지는 이 빈민굴로 들어오면서 이 복녀의 어떤 비극적 운명이 싸움과 간통, 살인으로 점철될 것을 복선,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란 처녀였다. 여러분, 자, 소설에는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 자, 소설에는 인물 제시 방법이 있는데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접적 제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자,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접적 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 제시는 자, 서술자의 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간접적 제시는 대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걸 간접적 제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녀는 뭐라고 했어? 서술자가 지금 아, 그래, 복녀 원래 가난은 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란 처녀라고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 쓰고 있다? 예, 직접적 제시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예전 선비의 엄한 기운은 농민으로 떨어지면서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딴 농민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란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는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자, 시간의 경과지, 그치? 칠성문 밖 빈민굴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가서 감자며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깨나 도둑질 해왔다. 자, 규칙 있게 자란 처녀가 도둑질을 하는 처녀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격의 변화를. 자, 성격의 변화가 안 변하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성격이 변하면 무슨 인물? 입체적 인물,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 있게 자란 처녀가 도둑이 됐으니까 입체적 인물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복녀가 여러분 감자며 배추를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뭐라고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현실, 그렇죠? 네, 구조적인 현실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자,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어떤 날 밤 그는 고구마를 한 바구니 잘 두둑하여 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얼찐얼찐 발 아래만 바라보고 있었다. 훔치다가 붙잡혔으니까. 우리 집에 거! 왕서방은 이렇게 말했다. 가재문 닭이 원 겉도 못할까? 되게 뻔뻔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휙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자, 중략. 그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자,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찌멀찌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곤 했습니다. 자, 몸을 판 겁니다, 여러분.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좀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간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남편의 묵인하였습니다. 자, 복녀의 송장은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서방이 이제 세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녀는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녀가 낫을 들고 왕서방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왕서방과 싸우다가 결국은 낫이 왕서방의 손으로 건너갔고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복녀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왔다. 둘이 이제 거래가 있는 거겠지, 그치? 모종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교섭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 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리로 죽었다는 한방 의의 진단으로 공정묘지에 실려갔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자연주의 소설로요. 자연주의가 뭐냐면 사실주의, 근데 이게 극단적 사실주의, 여러분. 극단적 사실주의를 뭐라고 한다고? 자연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작품이다. 즉, 여러분, 복녀가 원래 누구였다고? 산업공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농민이고 규칙이기 잘한 천이었잖아, 그치? 근데 환경이 복녀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투기를 하고, 그죠? 질투를 하고, 그죠? 예, 그리고 결국은 싸우다가 죽게 되는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변모했습니다. 뭐 때문에?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자, 복녀는 입체적 인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복녀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가난입니다, 가난. 자, 새장가를 들은 왕서방의 색시에 대한 강한 질투를 느끼는 복녀는 결혼식을 망치기 위해 결혼식으로 찾아가 왕서방의 눈앞에서 낫으로 자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복녀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원인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자, 여러분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서 보자고 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가난과 남편의 게으름이라는 환경이 복녀를 타락의 길로 내몰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만든 거야. 인간은 환경이라는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가 독자가 적절하게 보인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 달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복녀가 여러분 탐욕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가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몸을 파는 것이었는데 그게 안 될 상황이 온 거니까 가서 이제 그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 탐욕이 아니야, 그렇죠? 예. 자,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아닙니다. 자, 부도덕한 인간은 비참한 종말을 받는다.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현실의 비참함과 또 뭘 보여줘? 그 복녀의 죽임을 두고 그저 그 왕서방과 그 다음에 남편과 한당 의사가 담합해가지고 뭘로? 이런 뇌일혈이라는 병사로 처리해버리는 그 어떤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복녀라고 한 것과 유사한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준 거야? 자, 복을 받는 여자가 되라고 해서 뭐라고 져줬어? 복녀라고 져줬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 이 복녀의 이름처럼 복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못 살았죠, 그렇죠? 그럼 그 복녀는 실제 이름과는 반대되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반어적이라고, 알겠어요? 네, 반어적 명명입니다. 자, 이렇게 반어적 명명이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반어적 명명이 전형택의 화수분에 보면
화수분. 여러분 화수분이 뭐냐면요. 퍼내도 그 닳지 않는 요술 항아리가 화수분이에요, 여러분. 화수분.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요술 항아리. 그래서 이 화수분의 아버지가 첫째 큰 형은 거부. 크게 부자가 되라 해서 거부라고 이름을 줘주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자 퍼내도 닳지 않는 화수분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해서 화수분이라고 이름을 줘준 거야. 근데 실제 삶은 결국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족이 해체되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화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녀와 마찬가지로 무슨 장명? 반어적 장명이 되겠죠, 그렇죠? 반어적 명명. 그 다음에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이 복덕방은 복과 덕을 주는 방입니다, 여러분. 원래 뜻은 복과 덕을 주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덕방인데, 즉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이 복과 덕을 받으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복덕방이라고 친 거야. 복덕방인데, 이 복덕방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서참위. 그 다음에 이제 복덕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참위, 박영감, 그 다음에 안초시. 이렇게 세 사람이 친구예요. 서참위, 박영감, 안초시.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자, 한때는 대단히 잘 나가는데 지금 모두 몰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몰락한 사람들. 그래서 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복덕방이라는 곳이 실제 복과 덕이 주는 곳이 아닌 곳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모두 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몰락한 사람들이고 결정적으로 이 복덕방에서 박영감이 물어온 그 투자 소스를 이제 가지고 이 안초씨가 딸에게, 안경화라는 딸에게, 안경화는 그 이름난 무용가입니다, 여러분. 이름난 무용가인데 이 몰락한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딸한테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상당 부분을 얻어서 이 안초씨가 이제 이 박영감이 물어온 투자 소스에 투자를 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투자 소스가 다 멀렸어? 다 이게 이제 거짓인 거죠. 그죠? 사기. 결국은 전 재산을 다 잃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합니다. 딸한테 그렇지 않아도 무시당했는데,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딸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뭐 딸을 볼 면목도 없고, 또 딸한테 계속 무시당할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복덕방은 안초시의 죽음이 있는 곳이야, 그쵸? 그러니까 절대 복과 덕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덕방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조세희가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난쟁이 일가가 사는 동네, 이 난쟁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난쟁이 일가가 사는 동네가 난쟁이는 여러분 당시 소외된 현대인을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난쟁이 일가는. 근데 이 난쟁이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여러분.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야. 근데 사실은 절대 낙원이 아니었고 뭐에 따르면 행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반어적 명명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채만식이 쓴 태평천하라는 작품도 아시죠, 여러분? 자, 태평천하. 일제강점기가 절대 태평천하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태평천하도 반어적인 명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반어적인 표현법이 사용된 걸 찾으면 되는데, 자,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4번입니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을 당했다. 한밤중에 여직공이 겁탈당한 게 결코 사소한 사건일 수 없겠죠, 여러분. 그쵸? 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이태준의 달밤입니다. 성북동으로 이사와 한 대여세가 됐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자,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의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자, 여러분 거기 자 황수건은 못난이다. 직접적 제시 방법 쓰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띄인다. 즉 여러분 서울은 못난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발을 붙일 수 없는 각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은 인심이 좀 있으니까 못난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고 서울은 일체의 각박함 때문에 못난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못난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것이다. 자, 황수건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즉 서술자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둔하지만 뭘 가지고 있어? 순수함과 순박함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인식의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댁이 사대문, 즉 서울 사대문 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사대문 안서 이사 오셨는가요? 뭐 이렇게 이제 요 말이 생겼던 겁니다. 저 문안 사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있는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유 그런 걸 사흘이나 저것 좀만 찾았습죠. 에이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가지고 와겠쇼? 자 여러분 황수건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일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관심을 보이는 거고, 그쵸? 오지랖이 그러니까 넓은 사람입니다. 예. 처음 보는 집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한다. 말이 하도 황당해서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까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자 대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묘사. 자 그런데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아이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아유 멀리쇼 이게 제일인데쇼.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자 감각적 표현이에요. 그치? 감각적 표현.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비단을 깐 듯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를 그죠? 예, 비단을 깐 듯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나 미다카 다메이 키카를 부르며, 일본 노래인가 봐요.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수건인가 하고 나는 아는 체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하고 휙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섬쳤다.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수건은 신문 배달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신문 배달부인데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맡아서 책임지는 원 배달부가 아니라 보조 배달부예요. 황수건은.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황수건이 그래서 순박하고 착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그 장사라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돈을 안 갚아도 좋은데 어쨌든 좀 이렇게 뭐라 좀 해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참여 장사를 했다가 이게 이제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황수건을 봐서 이제 내가 불러서 아는 체를 하고 싶지만 황수건이 나한테 지금 돈을 못 갚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황수건이가 무안해할까봐 나는 이제 부르지를 일부러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황수건이가 나중에 찾아와. 우리 집에 찾아와. 뭘 가지고? 이제 포도를 이제 가지고 와. 포도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염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으니까 못 가다가, 그래도 제 딴에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포도 장수가 포도 파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이제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두십시오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막 포도 장수가 막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황수건을 막 이제 잡고 막 때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주면서 돈을 이제 다 물어주고 이제 포도알을 먹는데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비록 황수건이가 훔쳐왔지만 그 황수건이의 그 도둑질에서, 이 도둑질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의 뭘 읽어냈어요, 여러분?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읽어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람이 얼마나 순박했으면, 그죠? 훔쳐서라도 은혜를 갖고 싶었겠어, 그죠? 자, 1번. 황수건의 직업은 신문 배달부 중 원 배달부가 아니고 무슨 배달부다? 예, 보조 배달부입니다. 성북동에서 아이들이 황수건을 노란 수건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 걸 무슨 표현법,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야? 이 황은 누루 황자가 맞으니까 노랗다는 뜻이 맞을 텐데, 수건이 여러분 실제 수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죠? 수건이라는 것이 타올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을 타올로 짓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황, 노랗다, 그 다음에 얘는 수건은 얘와 음을 같은 그냥 노란 수건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걸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알겠습니까? 언어 유희가 뭐냐면 말장난, 개그야, 개그. GH, 개그. 개그. 근데 썰렁한 개그. 아저씨 개그. 그게 이제 이게 언어 유희야. 그래서 첫 번째 언어 유희 유형은 지금처럼 뭐라고 여러분? 뭘 활용한다?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어요.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너 철수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면 왜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왜요는 나 일본요고 이래요. 왜요는 일본요래. 참 좀 웃기지도 않지, 그쵸? 네. 왜요? 내가 말한 왜요는 뭐야, 여러분? why, 그죠? why인데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 일본, 그죠? 예, 일본 왜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이리로 갈까요? 이리는 전라도 이리고 저리로 가.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다 뭐라고 여러분? 말장난, 그죠?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두 번째는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 전래동화가 왜 전래동화인지 알아, 여러분? 전래동화가 왜 전래동화인지 알아? 전래게 재밌어가지고 전래동화래요. 이런 거. 내가 여기 있잖아. 아저씨 개그라고.
안젤리나 졸리는 안졸리나 이런 거. 알겠어요?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순을 활용한 언어 유희. 어순. 어순, 즉 말의 순서를 바꿔서 웃음을 주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여러분.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한다. 알겠어? 중요해. 자, 황수건의 평생소원은 뭐라고 여러분? 원배달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배달부가 되는 평생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순박함과 순수함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황수건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3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황수건은 장사에 실패하고 달품 안에 장사하다 남은 참외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네, 포도를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직접적 제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아까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괜히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좁은 집을 사가지고 와겠쇼? 이랬잖아요. 그쵸?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예, 그 다음 인물 간의 대립관계는 이 작품에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인물의 외양문사 있다고 했죠? 예, 그 다음 시대상에 맞는 실질적 대화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소설 첫머리에 자 서술자의 말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보기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자,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켜서 특정한 사건을 부호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특정 행위를 통해서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에 보면 자,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만 계속 되풀이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담배를 왜 황석원이가 뻑뻑 빨면서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뭔가 자기도 답답하겠지. 그치? 되는 일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인물의 담배를 빡빡 빠는 행위는 결국 황수건의 어떤 답답함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귿. 인물과의 대립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서정적 배경을 설정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황수건이 담배만 뻑뻑 빨면서 지나가는데 세상에 밝은 달밤은 그에게도 퍽 유감한 듯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뻑뻑 빨고 가는 담배만 빡뻑 빨고 가는 그 황수건의 답답한 모습과 밝은 그 달밤이 서로 상치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황수건의 쓸쓸함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정적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쓸쓸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맞아. 여러분 알겠어요? 애상적 분위기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그 다음에 판단한 내용을 거기 관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한 내용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리을 맞고 미음 맞네요. 그렇죠? 자, 위 소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달밤은 주인공과 대비를 이루는 시간적 배경이다. 맞죠, 여러분? 자, 서정적 배경과 주인공의 쓸쓸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밤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애처로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자, 연민을 느끼게 하고 있죠. 주인공 황수건의 내적 갈등이 노래와 담배를 통해 형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토속적인 인물은 맞지? 그죠? 도시적이고 세련된 인물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토속적인 인물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일제강점화의 고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순수소설입니다. 서정소설이고 순수소설이야. 마지막에 어두운 달빛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